처음엔 그저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서울 밤거리를 달리며 마지막 손님을 내려주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죠. 그때 딸 서영이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중에 연락할게. 짧고 단순한 문자였지만 30해 넘게 택시를 몰며 사람 냄새를 맡아온 저에겐 뭔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서영이는 평소 장문의 문자를 보내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 짧은 문자 한 줄에 담긴 무언가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영아, 무슨 일 있니? 엄마한테 말해봐. 답장을 보냈지만 읽음 표시만 뜰 뿐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손님을 내려준 곳이 우연히도 서영이네 아파트 근처였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죠. 핸들을 꺾어 딸의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서영이가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엔 사위 강민호가 성실하고 괜찮은 청년으로 보였어요. 대기업 다니는 준수한 남자였고 서영이를 사랑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결혼 후 석 달쯤 지나면서부터 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전화도 뜸해졌고 만나면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어머니 윤숙자도 처음엔 친절했지만 점차 서영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때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혼자 택시 운전하며 생계를 꾸리느라 딸에게 소홀했던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딸의 집 앞에 섰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의 거친 고함 소리, 여자의 흐느낌, 그리고 또 다른 여자의 차가운 목소리.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문득 망설였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년,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네 이름으로 대출 좀 받으라고. 제발, 더는 안 돼요. 이미 5천만 원이나. 닥쳐. 네가 뭘 알아. 이게 다 우리 가족 위해서야.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영이의 흐느끼는 소리, 그리고 사위의 거친 고함. 그 순간 무언가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서영이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서영이가 비상용으로 알려줬던 현관 비밀번호가 생각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고 문이 열리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서 서영이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얼굴 왼쪽은 시뻘겋게 부어올라 있었고 눈가에는 멍이 들어 있었죠. 사위 강민호는 한 손에 벨트를 쥐고 있었고 그의 어머니 윤숙자는 소파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직 제 심장 소리만이 귓가에 울렸죠. 이게 무슨 짓이죠? 제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서영이의 눈에는 충격과 부끄러움, 그리고 작은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딸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사위 강민호가 허둥지둥 벨트를 바지에 끼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윤숙자는 천천히 일어나 거만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김 여사님,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이건 우리 가정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에 제 속에서 천불이 치솟았습니다. 30의 택시를 몰며 온갖 사람들을 만나고 혼자서 딸을 키우며 참고 견뎌온 인내심이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정사라고요? 내 딸이 무릎 꿇고 맞는 걸 가정사라고 부르나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서영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있는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딸의 몸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괜찮니? 많이 아프니? 서영이는 고개만 가로저었지만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강민호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일에 어머니가 끼어들면 안 됩니다.
저희 부부 사이의 일인데, 부부 사이의 일? 폭력이 어떻게 부부 사이의 일이 될 수 있죠? 이번엔 제가 천천히 일어나 강민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택시 운전석에서 수많은 취객과 이상한 손님들을 상대하며 단련된 침착함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죠. 우리 서영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때려요? 그리고 대출은 또 뭐죠? 강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숙자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애들 문제니까 애들이 알아서 해결할 겁니다. 그때 서영이가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그 말에 강민호가 서영이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제 손이 강민호의 손을 쳐냈습니다. 택시 운전하며 단련된 손목 힘이 그대로 실렸나 봅니다. 강민호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 딸에게 손대지 마세요. 지금 당장 우리는 나갑니다. 윤숙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빚은 어떻게 갚을 건데요? 지금 서영이 이름으로 된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 말에 서영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얼마든 상관없어요. 내 딸이 이런 집에서 살게 두지 않을 겁니다. 강민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희에게 시간을 주세요. 사실 제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서영이 도움이 필요해요. 윤숙자도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김 여사님, 우리 민호가 요즘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사업인데요? 대기업 다닌다면서요? 순간 강민호와 윤숙자의 눈빛이 교차했습니다. 그때 서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 그만뒀어. 6개월 전에 도박 빚이 있대.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민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고 윤숙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영이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짐을 싸야 했습니다. 강민호가 뒤따라 오려 했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폭행죄로요. 안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서영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딸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서영이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너무 미안해.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서영아. 이제 엄마가 지켜줄게. 다 괜찮을 거야. 택시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영이는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녀의 눈가에 맺힌 멍이 자꾸만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딸의 손을 잡아보았지만 차가운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서영이는 어릴 적 쓰던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려 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영아, 이제 괜찮아. 엄마한테 모든 걸 말해줄 수 있을까? 서영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좋았다고 합니다. 결혼 초에는 행복했고 강민호의 가족들도 친절했다고 했죠. 하지만 결혼 3개월 즈음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처음엔 이직 준비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도박 빚 때문에 쫓겨난 거였어요. 서영이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민호는 대학 시절부터 도박에 빠져 있었고 회사 돈까지 손을 댔다는 것이었죠. 그의 어머니 윤숙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아들의 문제를 감추기 위해 서영이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대출이었어요. 500만 원. 그 다음엔 1000만 원. 점점 커졌어요. 서영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빚이 있는 걸까요? 지금은 총 5천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어제 또 2천만 원을 요구했어요. 제가 거부하니까
서영이는 자신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멍이 든 부분이었죠. 그녀의 말을 들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분해야 했습니다. 택시 운전하며 익힌 침착함이 필요한 순간이었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엄마. 서영이가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호 동생도 도박을 해요. 둘이 같이. 그리고 시어머니도 그 돈으로 명품백을 사고. 서영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가장 힘든 건 내가 바보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속았는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영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서영아. 사람을 믿은 게 잘못은 아니야. 서영이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초에는 강민호가 다정했지만 도박빚이 커지면서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언어적 학대였다가 점차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졌죠. 윤숙자는 이를 묵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영이를 탓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남편을 잘 이해해주지 못해서 그래. 우리 아들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야. 이런 말들이 서영이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 부족한 사람인 줄 알고 더 참고 견뎌왔다고 했습니다. 서영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왜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영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피했어요. 내가 실패자 같아서. 그리고 강민호가 말했어요. 이런 일은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엄마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이 제 딸의 착한 마음과 책임감을 이용한 거였습니다. 서영이는 항상 그랬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고통은 숨기는 아이였죠. 대출금은 어떻게 갚고 있었니? 제 월급으로요. 하지만 매달 이자도 못 갚을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강민호가 더 화를 냈고 서영이의 직장은 작은 디자인 회사였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았죠. 그녀의 급여로는 그런 빚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강민호와의 관계도 점점 악화되었다고 했습니다. 말을 섞는 일도 거의 없었고 그저 돈을 요구할 때만 대화가 있었다고 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10년 전 법원 경매 사무보조로 일하며 모아둔 법률 관련 서적과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택시 운전을 시작하기 전 잠시 법원에서 일했던 시절의 흔적이었죠. 서영아, 정확히 언제 처음 대출을 받았니? 어느 은행에서? 도장은 어떻게 찍었니? 모든 것을 자세히 기억해봐. 서영이는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서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야, 서영아. 이건 계획된 사기야.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게 하고 폭력으로 협박하고 이건 명백한 범죄야. 그리고 엄마는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처음으로 서영이의 눈에 작은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날 밤 서영이가 잠든 후에도 저는 오랫동안 깨어 있었습니다. 법률 서적을 뒤적이며 메모를 했죠. 경제적 학대, 강요죄, 사기, 폭행, 모든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서영이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이건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영이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제 곁에서 조금은 안정을 찾은 듯 했습니다. 저는 출근 준비를 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택시 운행을 쉬기로 했죠. 더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서영아, 오늘 엄마랑 같이 은행에 가자. 내 명의로 된 대출 내역을 전부 확인해야 해. 서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은행에서 서영이의 계좌와 대출 내역을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총 5,800만 원의 대출이 서영이 명의로 되어 있었고 그 돈은 모두 강민호의 계좌로 입금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매달 이자 상환도 서영이 월급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었죠. 이건 명백한 경제적 학대예요. 저는 은행 직원에게 모든 내역을 출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은행을 나와 법률 상담소로 향했습니다. 제가 법원에서 일할 때 알게 된 변호사가 있었죠. 그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김선영 씨, 오랜만이네요. 변호사는 반갑게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서영이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폭력을 넘어선 경제적 착취 사례네요. 증거가 확실하다면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죠.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서영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강민호가 알면 더 화낼 것 같아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영아, 두려움은 이해해.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상황은 더 나빠질 뿐이야. 엄마가 지켜줄게. 그날 오후 택시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30년 택시 운전하며 쌓은 인맥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특히 강남 일대를 주로 다니는 기사들은 의외의 정보통이었죠. 민호라고? 그 녀석 요즘 강남 도박장 자주 드나든다더라. 형이 운전하는 택시 타고 몇 번 갔었어. 동료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박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중독 수준이라는 걸 확인한 셈이었죠. 더 충격적인 정보도 있었습니다. 그 녀석 요즘 여자 문제로도 시끄럽다던데. 친구 와이프랑 좀 그렇다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박의 폭력에 이제 불륜까지. 이 모든 사실을 서영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알아야 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서영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강민호 친구들 중에 특별히 가까운 사람 있니? 서영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정현우라고. 대학 동기래요. 가끔 집에 놀러 왔었어요. 아내 지훈 씨랑 같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동료가 말한 친구 와이프가 누구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하지만 확신하기 전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동료가 알려준 정보에 따르면 강민호는 매주 수요일 오전 이 호텔에서 누군가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로비에 앉아 1시간쯤 기다렸을까요? 드디어 강민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재빨리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있었고 친밀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여자는 분명 서영이가 말한 지훈이 맞을 것 같았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저는 재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발각되면 안 되었으니까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사실을 서영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알게 될 테고 지금 알아야만 서영이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영이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을 본 서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지만 이내 모든 것이 이해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요일에는 연락이 안 됐던 거구나. 서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노와 결단의 눈물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서영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반격할 시간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네 여성 모임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30년 택시 운전하며 만난 승객들 중에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었고 그중 몇몇은 제 단골 손님이 되어 친구로 발전한 사이였죠.
특히 법무사 일을 하는 정미경 씨, 부동산 중개사 박소연 씨, 그리고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이지연 씨는 제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여러분, 급한 일이 생겼어요. 우리 서영이가 큰일을 당했네요. 카페에 모인 친구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영이의 결혼 생활, 강민호의 도박과 폭력, 경제적 착취, 그리고 불륜까지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의 얼굴에 분노가 번졌습니다. 이런 개자식? 정미경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선영아, 걱정 마. 내가 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 박소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파트 명의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 재산 분할 문제도 중요하니까 미리 알아봐야 해. 이지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영이 심리 상담도 필요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좋은 상담사가 있어. 친구들의 지지에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친구들의 도움으로 가능해 보였습니다. 각자 할 일을 나누고 본격적인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정미경의 조언에 따라 서영이의 휴대폰에 통화 녹음 앱을 설치했습니다. 강민호나 윤숙자와의 대화를 모두 녹음하기로 했죠. 또한 서영이의 몸에 있는 멍과 상처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기록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재산 파악이었습니다. 박소연의 도움으로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파트는 서영이와 강민호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출은 대부분 서영이 명의였죠. 이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영이의 심리적 지원이었습니다. 이지연이 소개해준 상담사를 만나 서영이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서영이가 겪은 일이 전형적인 가정폭력과 경제적 학대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전문가의 소견은 나중에 법적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강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영이가 아닌 제가 직접 전화를 걸었죠. 강민호 씨, 김선영입니다. 서영이 어머니고요. 전화기 너머로 강민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서영이는 잘 지내고 있습니까? 언제 돌아올 건가요? 그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났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영이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3시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납시다. 할 이야기가 있어요. 강민호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과 서영이 모두 오시나요? 아니요. 저 혼자 갈 겁니다. 그쪽도 혼자 오세요. 전화를 끊고 서영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엄마, 조심하세요. 강민호가 화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엄마는 30년 택시 운전하며 온갖 사람들 다 만나봤어. 이런 쓰레기 같은 사위 정도는 충분히 상대할 수 있어. 다음 날 카페에서 강민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의 건방진 모습과 달리 조금 초조해 보였습니다. 제 앞에 앉자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서영이는 잘 지내나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서영이는 당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은행 대출 내역, 서영이의 상처 사진, 그리고 호텔 앞에서 찍은 강민호와 지훈의 사진까지. 이게 다 뭡니까? 강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증거입니다. 당신이 서영이에게 한 모든 짓의 증거죠. 경제적 착취, 폭행, 그리고 불륜까지. 강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특히 불륜 사진을 보자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지훈이는 그냥 친구일 뿐이고. 친구와 호텔에 가나요? 매주 수요일마다요? 강민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강민호 씨, 선택지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모든 빚을 당신 이름으로 이전하고
서영이와 깨끗하게 이혼하는 것. 둘째,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과 법원에 가는 것. 당신의 불륜 상대 남편에게도 알려드릴까요? 강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영이한테 사과할게요. 사과는 필요 없어요. 선택만 하세요. 지금 당장. 강민호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모든 서류 정리해서 저희에게 가져오세요. 그리고 서영이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카페를 나오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단계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민호의 어머니 윤숙자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강민호와의 만남 이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숙자가 직접 저희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을 때 서영이는 창백해졌습니다. 문을 열자 윤숙자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의 오만한 표정 대신 억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김 여사님,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우리 좀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거실로 안내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러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윤숙자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고급 브랜드 가방이 들려 있었고 화려한 반지가 빛났습니다. 서영이의 돈으로 산 것들이겠죠. 어제 민호에게 이야기 들었어요. 김 여사님이 우리 아들을 협박했다면서요? 그 말에 제 속에서 불이 치솟았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협박이라뇨? 저는 그저 증거를 보여드린 것뿐입니다. 당신 아들이 제 딸에게 한 짓들의 증거를요. 윤숙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김 여사님,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민호가 좀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그 애도 피해자예요. 도박은 병이잖아요. 치료받으면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럼 폭력과 불륜도 병인가요?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윤숙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현금 2천만 원이에요. 서영이에게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이걸로 모든 일을 마무리했으면 해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서영이가 겪은 고통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 여사님,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제 딸이 겪은 고통이 2천만 원짜리입니까? 윤숙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억지 미소가 사라지고 본래의 오만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서영이도 우리 아들 잘 챙기지 못한 책임이 있어요. 아내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30년 택시 운전하며 쌓인 억눌린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내 딸이 매일 일하고 집안일하고 당신 아들 뒤치다꺼리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모자라서 폭행까지 당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걸 지켜보기만 했죠. 윤숙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 여사님,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세요? 남편이 구청장 비서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지. 그 순간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윤숙자의 협박을 그대로 녹음하기 시작했죠. 계속 말씀하세요, 윤 여사님. 협박하시는 거 잘 듣고 있습니다. 윤숙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녹음 중인 휴대폰을 보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것도 증거로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저도 30년 택시 운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됐어요. 구청장님도 제 단골 손님이셨고 경찰서장님도 가끔 제 택시를 타십니다. 누가 더 많은 인맥이 있는지 한번 겨뤄볼까요? 윤숙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거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문이 쾅 닫히고 집안에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서영이가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대단해요.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말한 건 처음 봤어요. 저는 딸을 안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영아, 엄마가 30년 택시 운전하며 온갖 손님들 다 만나봤어. 이런 시어머니쯤이야. 그날 오후 정미경에게 녹음 파일을 보내 법적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이 녹음이 협박 증거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지연의 도움으로 서영이는 가정폭력 상담센터를 방문해 공식적인 상담 기록을 남겼습니다. 모든 증거가 하나둘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약속대로 강민호가 서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서영이는 방에 숨어 있었고 저 혼자 그를 맞이했습니다. 여기 모든 서류 가져왔습니다. 대출은 제 이름으로 이전했고 이혼 서류도 준비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해 보니 모든 것이 약속대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대출금 5,800만 원은 모두 강민호 명의로 이전되었고 이혼 합의서에는 서영이에게 유리한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매각 후 절반씩 나누기로 했고 위자료도 적정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끝인가요? 강민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강민호와 지훈의 불륜 사실을 정리한 문서였습니다. 이건 지훈 씨 남편에게 보낼 자료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앞으로 서영이에게 절대 연락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괴롭히지 않는다면 이 자료는 봉인하겠습니다. 강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다시는 서영이에게 연락하지 않을게요. 그가 떠난 후 서영이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끝난 거예요?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끝났어.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야.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서영이는 아직도 가끔 악몽에 시달렸고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곤 했습니다. 트라우마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지연이 소개해준 심리 상담사와 꾸준히 상담을 받으며 상처를 치유해 나갔죠. 아파트는 생각보다 빨리 팔렸고 서영이의 몫으로 받은 돈으로 우리는 경기도의 조용한 전원주택을 계약했습니다. 엄마, 이 방은 작업실로 쓰면 좋겠어요. 서영이가 작은 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결혼 전 하던 디자인 작업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꾸며봐. 어느 날 저녁 택시 운행을 마치고 돌아오니 서영이가 거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그냥 문득 생각났어요. 내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참았는지, 왜 도망치지 못했는지. 자책하지 마.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그날 밤 오랜만에 딸과 함께 소주 한 잔을 나눴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디자인 일도 다시 해보고 싶고 그동안 꿈꿔왔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고 싶어요. 다음 날 택시를 운전하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서영이처럼 가정폭력과 경제적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들 중 대부분은 도움을 청할 곳도 방법도 모를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정미경, 박소연, 이지연을 우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영이를 도울 수 있었던 건 우리 모두의 힘이 합쳐졌기 때문이에요.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이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선영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지연이 물었습니다. 작은 모임을 만들려고 해요. 택시맘의 희망 네트워크라고 할까 해요. 가정폭력이나
경제적 학대를 당하는 여성들을 돕는 모임이요. 친구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로 도울 수 있다고 했고, 서영이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도울 수 있어요. 제가 겪은 경험을 나누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후 첫 오프라인 모임에서 서영이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야기를 이어갈수록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모든 게 제 잘못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말에 참석자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공감과 연대의 순간이었습니다. 서영이의 상처가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해시태그 8장 1년이 지나 택시맘의 희망 네트워크는 지역사회에서 꽤 알려진 모임이 되었습니다. 작은 사무실도 마련했고 정기적인 상담과 법률 지원,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되었죠. 엄마, 오늘 또 한 분이 탈출에 성공했어요. 서영이가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3년간 경제적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던 여성이 드디어 용기를 내어 집을 나왔어요. 정말 다행이구나. 지금 어디 있니? 사무실이요. 오늘 저녁에 모임이 있거든요. 엄마도 시간 되면 들러요. 택시 운행을 마치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10여 명의 여성들이 둥글게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 중심에 서영이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소심하고 자신감 없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당당하고 따뜻한 리더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죠. 저녁 뉴스를 보던 중 윤숙자의 남편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엄마, 저기 시아버지잖아요. 서영이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그렇게 다급했던 거구나. 다행이에요. 우리가 빨리 벗어났어서. 서영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장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택시 운전을 그만두고 택시맘의 희망 네트워크 전담 대표로 일하기로 한 첫날이었습니다. 엄마, 긴장되세요? 서영이가 물었습니다. 조금. 하지만 설레기도 해. 사무실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택시맘의 희망 네트워크 대표가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택시를 몰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 딸이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였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를 탔습니다. 이제는 승객으로서 말이죠. 기사님,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저희 택시맘의 희망 네트워크를 소개해 주세요. 좋은 일 하시네요. 제 여동생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데 한번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한 해 전 그 무서웠던 밤이 이렇게 아름다운 밤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하게 해주는 법입니다. 진짜 정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어머니로서,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올게요.